네, 총선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도 진행이 되지요. 여론조사 발표는 오늘부터 금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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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여야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번 총선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답을 했는데 두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 민주당 모두 대략 한 50여 곳에서 네. 경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교수님은 지금 전체적인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지난 21대나 20대 총선에서도요. 예. 거의 비슷하게 뭐 40곳에서 한 60곳 정도가 그랬었군요. 거의 박빙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 선거 전날까지 박빙 상태여서 선거 투표 날 다 서야 예. 뚜껑을 열어봐야 그 당락이 결정됐거든요. 예. 이번 21대 총선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때와 지금 하고 비슷하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예. 박빙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 그게 보면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거기가 지금 보면 조금 박빙 지역으로 바뀐 게 아.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출정식도 어떤 PK에서 했고요. 예, 예.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 부울경 판세가 박빙인 곳이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강인 선생님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어제까지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총괄해 보면 예. 예전의 다른 총선들, 역대 다른 총선들에 비해서 그런 현상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수도권은 누구나 자타가 역대 어느 선거 때나 예. 공인하는 뭐 격전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게 낙동강 벨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곳이 뜨겁고 예. 거기에서 의외의 격전도 좀 제법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예. 오늘이 이번 선거 들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마지막 관문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예.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표일에 돌입하는 거죠. 그리고 예.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양당은 마지막 출사 겸 각자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향하는 어떤 발신 메시지를 오늘 내야 하는 날이었고, 예. 그래서 겸손하게 예. 박빙 구간이 많으니까 좀 지지해달라 이거였겠죠. 그렇군요. 두 분 다 총선을 비롯해서 각종 선거를 치러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보통 표심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흔히들 뭐 깜깜이 기간 중에 많이 변한다더라, 뭐 무슨 크로스가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들도 제법 어떤 분은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결심을 한다. 네.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결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분도 있고요.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거의 다 굳히신 것 같고 예. 대선하고 조금 총선이 다르긴 합니다만 며칠 사이에 크게 휙 바뀌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 예. 근데 추측이 그런 게 좀 있어 왔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철혁 교수님도 그렇게 항상 보세요? 이제 예. 부동층이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계속 좀 수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선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예. 마지막 그 무당층이라고 했던 분들의 표심이 조금 결정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막판 돌발 악재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 국민의힘은 예. 어떤 이종섭 대사 사퇴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네. 전공희 대표를 만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막판 악재는 관리가 됐는데 예.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악재가 지금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 예. 양문석 뭐 후보의 어떤 뭐 이 대출 관련 뭐 편법 대출이든 사기 대출도 그것뿐만 아니고 예. 김준혁 후보의 어떤 성상납 발언이나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른 부분보다는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는 샤이 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응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샤이 이번에는 2030이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 이번에는 2030의 어떤 표심이 왜냐하면 예. 2030들이 응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예. 그게 잘 잡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는 그냥 약간의 가중치를 주는데 예. 그 2030이 볼 때 지금 민주당에서 발생된 악재들
특히 공영훈 후보의 어떤 아빠 찬스라든가 뭐 예. 이 아이를 좀 자녀를 이용한 어떤 변칙적인 재테크 문제라든가 김준혁 후보의 어떤 선 관련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2030의 어떤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막판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여야 모두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으면 보통 야권이 우세하다라는 통념이 많았는데 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당에서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동안 사전 투표 높으면 그거는 대부분 야권, 예. 흔히 말하는 뭐 진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쪽에 유리했다는 게 통념처럼 돼 있었는데 네. 직전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 거치면서. 통념은 많이 약화된 것 같고요. 아, 예, 예. 이미 사전 투표가 예. 하나의 생활화? 아니 뭐 아. 이게 투표가 일상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점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효능감도 예. 높고 이것이 또 전체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여당 측에서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긴장을 하거나 사실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전 맞게 본 것 같고요. 예. 지금은 결집 서로가 서로의 전통 지지자들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 하는 구간 같습니다. 예. 총선 사전 투표율 목표치를 민주당이 제시했잖아요. 예, 그런 것. 예, 71.3%, 사전 투표율 31.3%. 예. 목표치를 제시를 한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 쳐다보지 마라. 예, 예. 그냥 투표장으로 나가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뭐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까지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지난 보면은 지금 한 4개 정도 총선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60%가 넘으면 민주당이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역대 투표율 보니까요. 총선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던데. 맞아요. 계속 예, 높아지고 예. 있고요. 대선 투표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18대 19대 때 그때 보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예. 그때는 50% 전후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예. 20대 투표 성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아. 20대 투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일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만 아마 이번에 아마 사전 투표 올라가고 전체 투표로 올라가더라도 예. 결국은 국민의힘의 원래 전통적인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지금 예. 보면 60대 이상이 한 30% 정도 유권자 비중이 되는데 예. 그중에서 4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고요. 아. 또 20대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그 부분도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20대하고 60대 이상과 그리고 그렇군요.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이 좀 강하니까 예.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지지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아마 굉장히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투표율도 투표율이지만 세대별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투표율 잠깐 보면 19대 때 54.2, 20대 때 58%, 그리고 지난 총선 2020년 총선이 66.2%였습니다. 매우 기록적으로 높았고 그때 예. 코로나 기간 중에 치러졌던 거고 아, 전 그랬군요. 국민적 위기 의식과 함께 넘어가자는 그게 강해서 예.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매우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사실은 예. 66% 정도의 투표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례적으로 높았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죠. 예. 대선은 물론 7, 8%도 가지만 총선도 좀 더 높아져야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총선 투표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총선에 가장 관통하는 큰 이슈가 무엇이냐. 아. 그것에 기대고 있는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 쉽겠죠. 그렇군요. 중간 평가 같은 게 좀 강한 성격이 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지금 이 총선을 가르고 있는 최대 이슈가 지금 무엇이라고 아무래도 보세요? 학생들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중간고사 보잖아요. 예. 학기 개학하고 나면 네. 기말고사도 예. 치르고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1개월 되어 가니까 그동안 어떻게 나라를 해왔고 소통은 어땠고 특히 저는 물가 예. 이 부분이 좀 물가. 크다고 봐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었던 건 예. 모든 나라가 다 비슷했는데 예. 그 이후에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 생기니까 예.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은 적은데 물가는 올라 있고 그렇죠. 고금리 예. 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변수가 더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이제 선거전 시작되고 나서는 국민들을 좀 화나게 했던 예. 몇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시험 중간고사를 보면 예. 시험 한 3, 4주일 전에 수업 들은 것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지는 않지요. 예, 예. 아무래도 그때 예. 그가 기억은 많이 되겠지만 정부 출범하고서 많은 것들이 될 텐데 물가 문제, 그다음에 예. 소통 문제 예.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의대 되고 있죠. 정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윤 대통령과 정부협회 회장하고 같이 좀 만나고 있긴 한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의료 파행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나 예. 불안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예.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의사와의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전공의가 화답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오늘 뭐 특별하게 바로 뭐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예. 오늘 만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조금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 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지금 대표인데 이 전공의가 나름대로 오늘 얘기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 또 전체 투표를 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 의정 갈등이 예. 어느 정도 정부 리스크를 조금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예.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예. 그나마 조금 뭐 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4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어떤 극적인 타결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짧게 보세요? 첨언 드리자면 그동안 만남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대좌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의미부여한데 지금 2시경부터 시작돼서 이 시간까지도 예. 용산에서 한다니까 생각보다 오랫동안 만나고 있어요. 예. 전 예. 최악의 경우는 서로가 만나서 할 말만 했고 예. 안 만나는 이만 못했다. 예. 그러면서 전공의 이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만나기 전에 정 안 되면 다시 들어놓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분 표현이 예. 그렇다는 예. 거고 예.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만은 예. 공식적인 대좌가 실무적인 대화로 이어져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삶의 질 분야에서도 의료는 그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주일 사이에 뭐가 본 투표일 전까지 뭐가 되리라는 성급한 기대도 안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겁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론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여야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표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못할 뿐이죠. 예. 네. 그래서 과연 그 일주일간 표심이 얼마나 많이 변할지도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때 제일 예, 양당뿐만 아니라 우리 관전자이자 정치 소비 주체이자 주권자들도 함께 보시는 것은 대체 얼마나 센 강도로 집결들을 한데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정확한 측정 수단이 없어요, 사실. 그렇네요. 예. 여론조사에서도 그건 예. 간접적으로 느끼기만 할 따름인데 여론조사 기관 지금 고문하고 계시니까 예.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더군다나 6일 전부터는 행여라도 객관적인 판단에 혹시라도 바이어스를 줄지 모른다 해서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것의 이제 효용성은 따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기간 경험상 예. 이 기간 중에 뭐가 이렇게 크게 확 변하는지는 의외로 그렇군요. 드뭅니다. 예. 지금은 물론 공표가 금지돼서 하지 않지만 선거 결과 끝나고 나서는 또 하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민심이 변했더라 변해왔다. 이렇게. 예. 그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상수하고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어떤 물가 예. 그게 이제 정권 심판의 가장 요체인데 예.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권 심판론에 뒷받침하는 건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막판 표심에는 결국 휘발성 강한 소재들이 먹힙니다. 예.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김준혁 후보의 발언, 그다음 양문석 후보의 어떤 뭐 이 대출 관련 예. 이런 부분들이 먹히는 게 2012년도 총선 때도 보면 김영민 후보라는 분이 예, 예. 그때 굉장히 조금 아주 뭐 이 망언급의 그런 뭐 예. 말이 있을 거예요. 2020년도에도 보면은 그때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그거 뭐야 차명진 예, 후보가 예. 또 세월호 막말 관련 발언했는데 네. 그것이 10석에서 20석 이상 날아가는 굉장히 막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 막판에 공천 악재 이거 돌발 변수 이건 예. 어느 당이 잘 관리하느냐 그렇군요. 이 부분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야 생각합니다. 모두 돌발 변수로 이 설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거 앞두고 며칠만 조심할 게 아니라요. 네.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생활화돼야 돼요. 맞습니다. 습관이 돼야 예. 됩니다. 왜 맞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범야권 200석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네.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한 1, 2주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야 모두 경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야 200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에 이 조국 혁신당의
그 약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비례 정당 투표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이자 빅 이슈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예. 하나만 고르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용기,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큰 예. 폭이었죠.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할 거라는 것은 짐작은 했는데 예. 아주 절묘한 시점에 절묘한 메시지 하나만 계속해서 발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묘하게도 민주당에게 약간 실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려운 점 예. 이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고 그게 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정말 대엿새밖에 안 남았지만 예. 갑자기 사그라들거나 그럴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서 또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글쎄, 오늘 그거 열석 플러스 역시 알파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조국 대표가. 저게는 자신감과 겸손이 함께 담긴 말 같긴 하고요. 예. 열석이든 열 몇 석이든 간에 예. 조국 혁신당의 출현과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여야 모두 해석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 예. 있는데 야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됐다? 됐죠. 예. 당연히 됐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김철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맞습니다. 그 지금 예. 한 20%대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0석 이상 받는 건 당연히 보여요. 예. 단지 처음에 조국 혁신당이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싫은 분들이 모였다가 예. 지금은 조국 혁신당 자체가 조국 대표가 몰고 온 셀럽 신드롬이라는 게 좀 생겼거든요. 예. 어쨌든 잘생겼다. 예. 그다음에 서울법대 교수다. 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먹혀서 예. 어떻게 보면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해서 좀 예. 덩달아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두 가지 또 중요한 거 보면 예. 부산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제끼고 1등이 됐습니다. 아. 그다음 광주, 호남에서도 만약 1위가 된다면 예.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의미가 생기는 게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제일 아이콘이 예. 범야권 아이콘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조국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아. 조국 대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체적인 이 선거상을 리더하지 못하고 예. 조국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다 이 유세 지원을 나섰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 있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국 대표가 만약 이대로 된다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야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희망했던 정치적 면죄부는 좀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예.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민주당 공천 파동 속에서 예. 비명 행사, 특히 친문계가 대거 숙청이 됐는데 네. 아마 부산, 울산, 경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구친문의 부활이라고 할까, 어떤 민주당 내 새로운 어떤 개편을 시도할 수 있는 예. 어떤 당내의 어떤 이 비주류 어떤 결집 효과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죠. 어제 출연해 주신 분은 여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 이야기를 하시던데 야당발로도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이제 책임론이 불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관측이 되십니까? 의석 결과에 따라서 책임론의 강도와 네, 누구에게 주 화살이 가느냐가 그러니까요. 정해질 결과에 따라 텐데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아직 더군다나 이 민감한 시점에 의석을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120석을 넘기고 130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시나리오의 하나로 나온다면 속으로는 예. 우리는 지지 않았다라고 자평할 것 같아요. 아. 속으로는. 속으로는 근데 이제 유권자들 정서를 살펴야 하니까 대놓고 말은 못할 겁니다. 예. 다만 총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와 당 내외 문제들을 복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여든 야든. 예, 그럴 때 누가 총선 민심을 생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음 국회 그리고 정당 내 민주주의 확립 이런 것에 먼저 잘 도입하느냐가 아, 심판은 총선 다음 날부터 또 시작됩니다. 채점은. 그렇겠죠. 국민들의 예. 채점은 예.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은 선거 이후일 것이다. 예. 그다음에 누가 이겼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 판정은 국민들이 내리는 것이지 그렇죠.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나에게 뭘 하라 이런 것들을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국악을 깨지 못하는 옛 정치 스타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여당발 정계 개편, 야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생긴다면 여당 내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당 내에서. 여당발 정계개편 가능성 이야기하시네.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중심의 어떤 친명 주류가 교체가 됐거든요. 예. 과거에는 친문이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번에 친명으로 주류가 교체가 됐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치적 해지, 그러니까 이원 분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예. 왜냐하면 지난 21대 보면 180석을 획득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가 151석만 되면 된다. 네. 혹은 150석이 안 나오더라도 1당만 되면 된다. 그래서 예. 상당히 해지를 했거든요. 선거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 180석을 얻었는데 한 30석 내지 40석 정도를 다운 사이징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만약 결과 나쁠 경우에 네. 본인에게 쏟아질 정치적 책임을 많이 해지를 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후보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120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예,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120석이 21대는 103석을 얻었고요. 예. 20대는 122석을 얻었는데 그랬군요. 이번에 예. 120석이 사실 마지노선이거든요. 아. 그래서 120석이 안 되면 예. 사실 한동훈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한동훈 예. 효과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뭐 폭풍 유세를 했는데 120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20석에서 한 130석 넘으면 선전한 겁니다. 아. 근데 135석을 넘으면 그나마 한동훈 효과가 있는 게 그래도 이 굉장히 거세게 보면 정권 심판론 바람 속에서 네. 그나마 뭐 이 과반 아니지만 그 정도 얻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차기 당권이라든가 새로운 정치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